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 경제 데이터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데이터들의 내용을 보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긍정적인 방향성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탓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반등했습니다. 다우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고 상승 반전했고, 나스닥은 40년 최고의 상반기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판 지수인 S&P 500 역시 지난 6거래일 중에 5일을 하락했다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증시를 반등하게 만든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데이터로 꽤나 강력하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다우 운송지수나 러셀 2000 지수, 여기에 필라델피아 주택지수까지 경제 회복에 대한 조짐, 그 기대감을 보여주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지표 자체가 경제 과열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확장 환경에 부합해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31,000달러를 일시적으로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의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31,000달러 저항 돌파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곰 세력의 저항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메타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력급 자본의 진출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황소들의 뒷배를 꽤나 든든하게 밀어주는 듯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꽤나 재미있는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미국 SEC의 규제 적격 브로커 딜러로 갑자기 뜬금포로 등장을 했었던 프로메튬이 SEC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이 회사가 중국의 블록체인 기업이자 비탈릭 부테린이 공동 창업자로 이름을 올렸던 완샹 블록체인과 끈끈한 관계였었더라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완샹 블록체인이 2018년에 미국 MIT와 협업을 맺었던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당시에 게리 겐슬러가 MIT 교수 시절로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세상 참 골 때리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국내에서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 중단을 발표하며 러그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루인베스트 측은 위탁 운영사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이고 러그풀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높은 이자율 생각해서 특정 업체에 맡기자니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그렇다고 중앙화 거래소에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콜드월렛은 100%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도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시대에 어떤 투자 영역과 관련해서 100% 안전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산 관리 방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드월렛이 됐든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뭐가 됐든 충분히 공부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기조가 확인되면서 최근 일주일 정도 시장이 바짝 쫄아 있었는데, 강력한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등장을 해주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중단하고 상승 전환했고, 간판 S&P 500 역시 5일 동안의 하락에 마침표를 찍고 반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0년 최고의 상반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증시의 반등세를 이끈 것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을 가능성을 확연하게 보여준 경제 지표들 덕분이었습니다. 경제 회복 조짐에 힘입어서 다우 운송지수는 2.7% 올랐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역시 1.5%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주택지수 역시 2.99% 상승하며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관심을 받은 것은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였는데 이게 18개월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월에 102.5였던 게 6월에 109.7로 상승을 한 건데 이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면서 동시에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의 6개월 동안의 전망을 측정하는 기대지수 역시 5월에 71.5에서 6월에는 79.3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완전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도 확인됐는데 기대지수의 경우에는 지난해 2월 이후에 12월 한 번을 빼고는 매달 80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0 이하 상황이라는 것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조정받는 상황 속에서도 나름의 선방을 확인해주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일시적으로 31,000달러를 뚫어내면서 나름의 돌파력을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조정 양상을 마치고 다시금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이번에는 4만 달러 고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6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1%대 후반에 자리하며 여차하면 52% 돌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기술 분석 제공기업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는 비트코인이 31,9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장기적으로 강세장이 전망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중립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일목균형표상 저항선인 31,900달러를 돌파하고 추세 반전 지표인 MACD가 과거 상승장 움직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매수 신호가 뚜렷해진다라면 긴 강세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지난주는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한 주였고 200주 단순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를 잘 확인해줬다. 비트코인이 마침내 지난 몇 년 동안의 하강 채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200주 단순이동 평균의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단 저항 라인을 시원하게 뚫어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에 나름의 의미 있는 동력을 불어넣어 준 것은 다름 아닌 피델리티였습니다. 인베스코, 위스덤트리, 발키리에 이어서 그동안 블랙록 ETF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었던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크립토미디어 더 블록이 업계 관계자 멘트를 인용하면서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관련 서류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의 영향으로 피델리티도 빠르면 현지 시간으로 27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피델리티와 찰스 슈왑, 시타델 등 월가의 세력급 자본들이 모여서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시키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피델리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직접 비트코인 현물 ETF에까지 발을 디디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원래 트위터에서 피델리티와 관련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당시 피델리티는 이걸 전면 부인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최초 보도한 더 블록은 공식적인 소스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적어도 내부 관계자 소스를 확인하고 기사를 썼다라는 기본에 충실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월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의 극강을 보여주고 있는 홍콩의 상황과 비교해서 바라봐도 꽤나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는 이제 홍콩에서는 민간은행 플랫폼을 통해서 은행 고객이 직접 접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바로 홍콩 최대 민간은행 가운데 하나인 HSBC가 그 주인공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고객들의 거래를 허용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ETF가 이미 홍콩 거래소에 상장돼 있었지만 증권 거래소가 아닌 민간은행을 통해서 은행 고객이 비트코인 ETF 상품에 접근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현물 ETF 상품이 출시가 된다는 것은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코, 위스덤 트리 등이 직접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비트코인 한두 개를 매수할 게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에는 무척 의미 있는 전환기적인 포인트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CEO 매트 호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라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으로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렇게 무시무시한 세력급 자본들이 달려들어서 현물 ETF를 굴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할 경우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홍콩이든 미국이든 이걸 간보는 심정으로 이 승인을 미루려고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게 돈이 된다는 게 이미 캐나다에서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퍼포스 ETF와 코인쉐어스 ETF 상품이 출시 이후에 계속해서 운용자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경우에 최소 200억 달러 넘는 돈이 1년 안에 유입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돈의 흐름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냐 아니면 홍콩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냐,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블록의 CEO 마이클 샤울로프는 최근 대형 금융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면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겠지만 다음 강세장을 이끄는 것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기관들은 조용히 시장에 들어와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중반 막대한 기관 자금이 유입됐지만 같은 해 말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전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별로 상승하지 않았다. 당시 기관은 조심스럽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시장 가격을 주도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만큼의 정교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도대체 왜 미국 규제 당국의 첫 번째 타깃이 된 것일까? 그것도 다짜고짜 아무런 설득력 없는 증권성 여부를 놓고 소송 타깃이 되면서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일까? XRP 투자자로서 이런 질문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머릿속을 맴도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더리움 진영과 미국 정관계의 커넥션 양상이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이게 만약 진짜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플레이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최근 미국 SEC의 규제 적격기관으로 다소 뜬금포 등장을 하면서 SEC로부터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프로메티움입니다. 이 회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패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다니고 있는데, 공개되는 상황을 보면 어쩌면 다 그럴 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최초로 논란이 됐었던 부분은 이 회사가 중국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완샹 블록체인 랩스의 지분을 소유했었다라는 것이고, 완샹 블록체인 랩스의 공동 창업자 가운데 한 명이 비탈릭 부테린이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부테린은 완샹 블록체인 랩스의 공동 창업자 가운데 한 명이면서 동시에 수석 사이언티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이 등장했습니다. 완샹과 미국 MIT가 2018년 3월에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게리 겐슬러가 등판을 하는데, 당시에 겐슬러는 MIT의 블록체인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체결 석 달 뒤에 윌리엄 힘머는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하면서 이더리움을 대놓고 띄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우연의 일치였으면 좋겠지만 속속 드러나는 상황을 본다라면 이게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 대체 저들은 무슨 작당 모의를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 이슈들의 맥락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이는 시간을 갖고 있고,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의견 공유, 나름의 멘탈 케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방 컨셉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멤버십 라이브 내용 중 일부를 요약 버전으로 편집해서 전체 공개로 시간차를 두고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역시 멤버십 전용 공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임원급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멤버십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모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을 따져보면 하루에 800원 정도인데 공부에 투자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비용으로는 충분히 가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텐츠 또 채널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지속적인 채널 성장을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